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에서 정말이지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떡 하나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 톨스토이 작품 세계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극찬했던 소설이 있거든요. 바로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인데요. 이 소설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 남자의 정말 지독한 참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양심을 막 파고드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한 법정에서 시작돼요. 배심원석에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러 나온 귀족 한 명이 앉아 있고요. 피고인석에는 인생이 걸린 재판을 받는 매춘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딱 봐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죠?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결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 아주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소설 첫머리부터 자연의 순수한 생명력이랑 인간 사회의 부패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요. 보세요. 만물이 깨어나는 봄이 와도 인간들은 여전히 스스로 만든 규칙 속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를 딱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한 축이죠. 이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피고인, 그녀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28일 아침이에요. 예카테리나 마슬로바는 재판 때문에 소환됩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정말 끔찍해요. 분뇨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장티푸스균이 들끓을 것 같은 공기로 가득 찬 교도소의 어두컴컴한 복도, 바로 이곳이 그녀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비극의 연속이에요. 지주집에서 뭐랄까, 반은 하녀, 반은 아가씨처럼 자란 순진한 소녀, 카추샤가 있었어요. 근데 16살에 만난 젊은 귀족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유혹하고는 고작 돈 100루블을 손에 쥐어주고 그냥 떠나버려요. 설상가상으로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로는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 될 뿐이었죠. 결국 7년 뒤 그녀는 차라리 대놓고 죄를 짓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춘부가 됩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이 타락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건 한 인간이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버려지고 내몰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통렬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은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이 끔찍한 현실을 잊게 해주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짓된 자존감이라도 잠깐 안겨줬으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스스로를 마취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그녀의 타락은 사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야기의 다른 한 축. 바로 그 귀족의 세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마슬로바의 현실과는 정말 극과 극의 세상이죠. 드미트리 네흘류도프 공작의 아침은 이렇습니다. 최고급 잠옷을 입고 온갖 인공적인 향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몸을 가꿉니다. 그의 하루는 아주 세심하게 관리되는 호사스러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전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완벽하게 분리된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아침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들이 처한 사회적 불의가 얼마나 깊은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는 명분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고발하고 싶었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특권 속에서도 네흘류도프의 삶은 공허함과 도덕적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원치 않는 결혼과 불편한 불륜관계 사이에서 고민하고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건 죄라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의 이상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술가로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하기도 하죠. 그의 삶은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진실된 관계는 없는 그런 특권이 만들어낸 도덕적 공허함 속을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궤도를 돌던 두 개의 세계가 마침내 충돌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 언젠가는 꼭 마주해야 하는 심판의 순간처럼요. 두 사람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배심원석에 앉은 네흘류도프는 차례차례 피고들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피고, 바로 마슬로바가 들어서는 순간 법정한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확 쏠립니다. 판사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류보비라고 대답해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마치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려는 듯한 그녀의 대답에 네흘류도프는 뭔가 이상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느얼류도프는 코안경을 다시 고쳤으면서 피고를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며 속으로 되뇌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판사가 복명을 대라고 다그치자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엽니다. 전에는 예카테리나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네흘료도프의 의심은 끔찍한 확신으로 바뀌고 맙니다. 네, 바로 그녀였습니다. 고모댁에서 하녀로 일하던 그 순진한 소녀. 한때 미칠 듯한 열정으로 유혹했다가 돈 몇 푼 쥐어주고 무책임하게 버렸던 바로 그 카투샤. 자신의 가장 비열했던 과거,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었던 그 진실이 지금 바로 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의 안락했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극적인 재회는 단순히 두 남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이걸 통해서 19세기 말 러시아 사회 전체,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1881년, 이 해는 톨스토이에게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깊은 영적 위기를 겪으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고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물이 바로 소설 부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소설 제목 부활은요, 바로 네흘류도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카투샤를 마주한 그 순간, 그의 죽어있던 양심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활은 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를 넘어서요, 당시 러시아 사회가 가진 모순들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부패한 교회와 국가 권력, 위선적인 귀족사회 같은 그야말로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남김없이 고발하고 있어요. 동시대의 작가 로맹 롤랑이 평했던 것처럼 부활은 톨스토이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사상의 정수가 담긴 그의 문학 인생을 집대성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소설은 네흘류도프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톨스토이가 부활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묵직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